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반항의 기술. 지은이는 러비 아자이 존스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18년차 블로거, 팟캐스트 진행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설가이자 최고의 인플루언서다. 테드 강연, 편하게 불편해하기로 일약 유명인이 되었다. 이 강연은 조회수 870만 회를 넘겼고 이는 역대 테드 강연 중 조회수 상위 1%에 해당한다. 나는 프로 불평러다. 프로 불평러는 부당한 시스템을 비판한다. 더 나은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누군가 구린 짓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서슴없이 눈총을 보낸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입을 다물고만 있지 않는다. 사람들은 밥줄이 끊길까봐 혹은 괜한 오해를 살까봐 말을 아끼겠지만 나는 할 말은 하고야 만다. 악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고 스스로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뿐이다. 할머니는 눈치 따위 안 보고 사는 사람의 정수를 보여주셨다. 할머니는 무례함을 쏙 뺀 채 할 말을 똑바로 할 줄 아셨다. 미워하는 마음을 비운 채 마음의 소리를 낼 줄 아셨다. 프로 불평러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며 바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삶의 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결국 인간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하산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인간이 불에 손을 집어넣지 않도록 막아주는 바로 그 장치가 반드시 해야 할 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점이다. 삶이라는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점 한 가지는 내가 두려움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결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이다. 나는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하겠지만 그게 내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행동이 가져올 결과나 희생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려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 답을 적어본다. 1.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 2. 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3.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일까? 4. 질 게 뻔해 보여도 내가 꼭 싸워야만 하는 상황은 무엇일까? 5. 땅에 묻힐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해줬으면 하는 말은 무엇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다. 답을 적어 내려가면서 복귀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또렷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적은 대답들은 사실상 내 인생의 강령이나 다름없는 문장들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과 편견에 억눌린 채 살아간다.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규정하려 애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렷이 인식함으로써 세상이 뭐라 말하든 나는 나임을 역설할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인 이름이나 명칭이 곧 나는 아니다. 우리가 최악의 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갖 고통과 충격을 짊어지게 하려고 하거든 당당하게 아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닌걸요? 라고 말하자. 부디 당신 속에 자기애가 한껏 차오르기를 바란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으로서 만개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무서운 것이다. 겁에 질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판단하려 든다. 지나치게 위협적이다. 지나치게 조용하다. 지나치게 예민하다. 지나치게 크다. 지나치게 작다. 지나치게 검다 등등.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핀잔을 받는다. 누군가가 너무 크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다른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려고 등이라도 굽히고 다녀야 한다는 말인가? 누군가가 너무 검다는 게 말이 되나? 피부를 벗겨내서 멜라닌 수치라도 낮춰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두고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뻔뻔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내면화하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다르다는 사실에 힘들어한다. 사람들은 그런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까? 주로 모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잘라낸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길을 가는데 누군가 뚜벅뚜벅 다가와서 대뜸 개성 좀 줄여주시죠 라고 요구한다고 상상해봐라.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지 않겠나? 사람들이 당신 특성이나 행동이 과하다고 말하는 건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 단지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못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뉘앙스를 뺐을 뿐이다. 결국 당신은 사람들의 요구를 고지곳대로 흡수해 내면화하고는 스스로를 바꾸는데 몰두하게 된다. 대체 무엇을 위해? 순식간에 익어버리는 아보카도만큼이나 변덕스러운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나 걱정이나 시선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자. 어차피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너무 과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당신보다는 말을 꺼낸 본인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 바가 훨씬 많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절대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의 불안이나 문제 때문에 당신을 옥죄려 하는데 그 기분을 맞춰주겠다고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바꿔서는 안 된다. 카멜레온처럼 주변 요구에 맞춰 스스로를 바꾸면서 살아가다가는 결국 자신의 진짜 색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내 행동이나 개성에 관한 비판 중 어떤 말을 소중히 새겨 듣고 어떤 말을 퇴비로나 쓸지 고민이 된다면 나는 다음의 3가지 질문을 해본다. 전부 아니요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가볍게 어깨를 털어내고 당당히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1. 나의 과함이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걸 가로막는가? 2. 나의 과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가? 3. 비판을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인가? 마음껏 벅찬 사람이 되라. 절대 미안해하지 마라. 당신의 벅참이 인간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계속 밀어붙여라. 꿈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대담해지려면 자신의 인생이 상상 그 이상으로 위대해질 수 있음을 확신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미래가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실망하고 상처받을 자신의 모습에 겁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꿈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 용기가 있다는 증거다. 우리의 삶 속 곳곳에서는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진 흔적이 가득하다. 과학이란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하리라는 과감하고 뻔뻔한 상상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껏 꿈을 꾸며 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꿈을 꿀 용기를 얻는다. 그러니 꿈을 꾸자. 대담하고 뻔뻔하게 꿈을 꾸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듣고는 헉소리를 낸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절대 다른 사람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끝내주게 멋진 것을 미안해하지 말자. 당신이 어떤 일을 해냈다고 알렸는데 누군가 속이 뒤집힌 것 같다면 그 사람은 당신 편이 아닌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내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며 난 그런 사람을 곁에 둘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사랑받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 안에 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바깥의 적은 우리를 털끝만큼도 해칠 수 없다. 우리의 내면이 튼튼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정말 형편없는데도 본인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업도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도 다 넘어가서 그 사람이 뛰어나다고 굳게 믿는다. 평균 이하의 진부함 그 자체인 인간조차 본인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을 독식해야 한다고 착각하는데 당신처럼 급이 다른 사람이 매 순간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걸 보면 허공의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다. 당신보다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매일같이 자신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려야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당신과는 비교하기도 민망한 사람들이 왕관을 쓰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자신감이 가진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두 발 달린 짐승 중에 내가 제일 쩌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아예 객관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받아들일 때다. 지나치게 겸손해지려다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다. 절대 몸을 움츠리지 마라. 물론 이해는 간다. 그런 태도는 대개 과거의 트라우마나 주변의 비난에 낮아진 자존감 등 마음의 짐으로부터 비롯된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수를 꽂다 보니 마음에 구멍이 남아버린 것이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저 자신의 존재나 외모 때문에 사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설령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라도 내가 이렇게 당당히 권한다. 절대 그러지 마라. 당신 자신을 위해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숨을 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해라. 당신이 당신의 존재 때문에 사과하는 습관을 버려야 어린 아이들 역시 자신이 자신의 존재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에는 사과가 아니라 축하가 어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거나 꿈꾸는 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계를 뚫고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겁에 질린다. 이런 걱정은 대개 가면증후군에서 비롯된다. 가면증후군이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이 이런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테드 강연 이야기가 생각나는가? 사실 그 강연 원고는 어느 이른 아침 출장 때문에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던 길에 대충 휘갈겨 쓴 결과물이었다. 테드 측에서 원고를 보고는 강연을 취소해서 강연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만큼 겁이 났었다. 겪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10분 동안 1700단어 이상을 쏟아냈다.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연설의 끝은 이랬다. 권력을 쥔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첫 도미노 블록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특히 더 그래야 합니다. 한 달 뒤 테드 홈페이지 첫 화면 정중앙에는 편하게 불편해하기 영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 달도 안 돼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강연 덕분에 평소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내가 직접 해낸 바로 그 강연에서 나는 두려움의 판단을 내맡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가면 증후군은 두려움의 사촌격이라 할 수 있다. 둘 다 경우도 없는 개자식들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우리의 가장 큰 적수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가면 증후군은 그 책을 쓰지 말라고, 그 오디션을 보지 말라고, 그 직장에 지원하지 말라고 나무란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가면 증후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포기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는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지어내도록 내버려 두고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 그때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잘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가면 증후군은 우리가 완벽해야만 한다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끊임없이 완벽을 갈구하다가는 어떻게 해도 부족할 거란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한다. 멋진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을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부담을 떨쳐버려라. 가면 증후군은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특징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믿게 만든다. 실상은 정반대다.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어렵다면 그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면의 신호다. 우리는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도 나누고 싶어 하지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진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진실을 말할 때 일어나는 파장 역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그렇기에 나는 100% 솔직하고 투명해지는 것만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없다고 믿는다.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10분짜리 대화를 하는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거짓을 말한다고 한다. 이렇듯 인간은 거짓말을 하며 편안함과 조화로움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거짓은 많은 경우 골칫거리다. 우리가 끊임없는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거짓 때문이다. 온갖 벌을 받으면서 내가 일찍이 깨달은 사실은 진실이 사람들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프로 불평러인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무슨 짓을 했겠나. 진실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 아예 업으로 삼았다. 블로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블로그로 상까지 받으면서 나는 사람들이 내 글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내가 돋보인 이유가 그저 솔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내 글에는 거짓이 없었다. 당연히 진실을 말하는 데에도 희생이 따른다. 하지만 나라면 침묵을 지키다 후회하느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나는 시인 오드리 로드가 남긴 이런 질문을 자주 생각한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인가요?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어떤 족쇄가 당신을 얽매고 있나요? 당신은 그 족쇄를 날마다 삼키고 삼켜서 자기 일부처럼 만들려고 애쓰지만 결국 그 때문에 병이 나서 침묵 속에 죽고 말 텐데요. 진실을 말하기가 두렵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가 두렵다면 일단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평생 동안 진실을 전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연습해왔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면 아직도 겁이 난다. 절대 괜찮지 않다. 겁이 나지만 그럼에도 진실을 말하는데 익숙해진 것뿐이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더라도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어느 자리에 가든 본인 최상의 모습 그대로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도 저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단언컨대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언제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인간다워지면 된다. 나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말을 해야 할 때면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진다. 진심이 담겨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사랑을 담아 말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는 답이 나온다면 나는 그 말을 소리내서 말한 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인다. 가능한 한 사력 있게 진실을 말해라. 상대방이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프로 불평러가 되어야 한다. 다들 어깨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으면서도 그저 슈퍼맨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지는 말자. 진실을 말해라. 페이스북 친구한테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진실을 말해라. 화면 너머에 있는 아무개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라. 상황이 극도로 어려울수록 더욱더 진실을 말하려 애써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기꺼이 용기를 내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다.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두려울 때, 이불 밑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 누군가 입을 다물라고 요구할 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라.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면 아마도 그 말이나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뜻일 것이다. 진실을 맨 앞자리에 두어야 한다. 오늘날 세상에는 지적해야 할 문제, 맞서 싸워야 할 불의, 무너뜨려야 할 제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일 중에 쉬운 일은 없다. 진실을 말할 용기는 마치 근육과 같다. 꾸준히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해야 키울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킨 멋진 프로 불평러 존 루이스의 말이 떠오른다. 옳지 않은 일, 불공정한 일, 불합리한 일을 목격한다면 우리에게는 그에 맞서는 말이나 행동을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릴지라도 진실을 말해라.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것 같아도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다. 2019년 8월 5일 전설적인 위인의 죽음으로 세상이 들썩였다. 미국 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이 별세한 것이다.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직 그런 책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책을 써야만 한다. 그분이 남긴 말과 글은 내 인생 지침서와도 같았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세상을 영영 떠났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작가라면 사람들이 아무리 심한 말로 비난을 가해도 절대 펜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작가는 오해나 상처를 받더라도 결코 자신의 글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다시 펜을 잡았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는 삶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체념하는 삶이 더 낫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레 걱정하는 삶을 살아간다. 혹시라도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눈앞에 떡이 놓여 있는데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버려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건 기대가 대부분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평생에 걸쳐 학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에는 분명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보물단지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손에 넣고 싶다면 반드시 기대하고 요청해야 한다.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은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신경 쓰지 않는다. 원하는 바를 청한 이상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문제는 하늘에 맡길 뿐이다. 감사하게도 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덕분에 도움을 청하고 받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느꼈다. 사랑을 주고받는 데에는 등가 교환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에게 신장을 내어줬다고 해서 곧바로 당신 폐를 내어줄 수는 없다.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대함을 나타낸다면 그들의 애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의심하려 하지 말자. 나라고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일밖에 없다. 도움이나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서둘러 거절하지 말자. 당신이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대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고집할 때 우리가 얻는 게 뭘까? 남의 손 빌리지 않은 인생 표창장이라도 받고 싶은 걸까?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해주겠다고 자기의 숨을 헐떡이는 삶은 전혀 영웅적인 삶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숨이 막혀 죽을 삶이죠. 우리는 결코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나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떼쓰기의 달인들이 모여 있다. 할머니 역시 그런 분이셨다. 떼쓰기란 만족할 때까지 청하고 또 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는 일자리를 구할 때도 마치 나이지리아 시장에 간 사람처럼 원하는 게 있다면 청하고 또 청해라 라는 모토에 따라 행동해야 했다. 설령 상대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밝힌다 해도 그게 진심이라는 법은 없다. 계속 청해라. 그렇게 할 때 딱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근접이나마 할 수 있다. 잠깐 성구 하나를 빠르게 소개해 주겠다. 마태 7장 7절이다. 계속 청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려고 절대 덜 원하지 마라. 더 많이 청하고 싶은 마음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욕구를 단순화하지도 마라.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원해라. 그리고 그것을 청해라. 거절을 당한다고 죽지는 않을 것이다.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건 시작도 전에 실패를 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자신이 예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상사가 승진을 시켜주기를 원하든 배우자가 더 많이 지원해주기를 원하든 친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청하지 않는다면 그래요를 들으려고 시도해 보기도 전에 아니요를 선택하는 것이다. 설령 아니요라는 답을 들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잃는 게 없다. 하지만 그래요라는 답을 듣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용기를 냈을 때 내 삶은 달라졌다. 사람들이 정말로 더 많이 내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우리가 받아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뒹구느니 그냥 빠져나가는 편이 낫다. 샴페인을 터뜨려도 시원찮을 일을 해줬는데 피클통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거절을 당하고 또 당해도 싸다. 자기를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 문제 앞에서 입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건 우리를 이용하려는 수작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침묵을 무기 삼아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벌게 될 금액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부디 죄책감을 느끼지 말기를 바란다. 보수를 받는 거지 적선을 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할머니는 절대 돈 문제를 우습게 보지 않으셨다. 한 번은 이모한테 할머니가 가발을 만들어 파실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의 가발 제작 솜씨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 어느 장관 부인이 할머니에게 의뢰를 맡겼다. 할머니가 완성된 가발을 들고 집을 찾아갔는데 부인이 부재 중이셨다. 할머니는 부인이 돈을 떼먹으려는 심산인 걸 눈치채셨다. 할머니는 부인이 돈을 가져올 때까지 그 집에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관리인들이 부인께서 집에 안 계신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장장 몇 시간이 지나고 그쪽 사람들도 할머니가 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임을 깨달았다. 마침내 누군가가 밖으로 나와서 할머니가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내주었다. 그게 옳은 일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고집을 피우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돈을 더 받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하기를,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질색하고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악착 같다는 평을 들을까봐 두려워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임한다는 이유로 욕을 한다고? 나라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겠다. 내 묘비에 이렇게 새겨도 좋다. 왔노라, 보았노라,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노라. 당신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몫을 얻을 기회라도 얻으려면 반드시 요구를 해야 한다.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몫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친절해 보이기를 두려워한다. 이따금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을 존중할 줄 모르는 머저리처럼 굴 때가 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면전에 얼굴을 들이밀고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엄격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기 바란다면 그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신경을 건드릴 것이다. 나는 선을 긋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할 때 그 사실을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은 뒤로 특히 그렇게 됐다.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든 말든 우리는 확실히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밝혀야 한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우리의 삶, 에너지, 시간, 공간, 플랫폼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다니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며 다른 사람의 시간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플랫폼에 발을 들인다. 사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재밌는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선을 침범당하는 걸 성가셔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만하라고 말하기가 왜 그렇게나 힘든 걸까?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거나 불편하게 만들까봐 지나치게 염려하기 때문이다. 잠자리를 갖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선의 한 예다.
누군가 양말 말고는 벌거벗은 차림으로 웃으며 거리를 활보한다 할지라도 마음껏 절 만지세요 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닌 이상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처럼 보편적인 매너를 제외하고는 남에게서 어떤 대우도 당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삶을 살아오며 다른 사람들이 멋대로 막말을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참고 넘어가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들이 알아서 그런 언행을 멈춰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활짝 열린 쓰레기통이 되기를 자처한다면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 쓰레기를 던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기회를 잡아서 우리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는지 당당히 말해야 한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다. 그 요구를 존중해 줄지 말지는 상대에게 달렸다. 우리 할머니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큰 소리 치는 것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그어 놓으셨다. 누구든 할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얘기했다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할머니는 대놓고 당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예의 따위는 모르는 나이지리아 경찰들마저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다가도 할머니 앞에서는 바로 따뜻한 존중심을 담아 말을 이어나갔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며 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성이 있는 존재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단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느 선까지 허용했는지에 따라 그 지성을 사용하기도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선을 지키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는 일을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제멋대로 대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게 된다.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문제이기는 하다. 누군가 처음 내 선을 넘으면 나는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내 선이 어디까지인지 말해준다.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선을 넘는다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 시점부터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도 아무도 날 비난할 수 없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못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 사람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볼 것이다. 우리의 진심이 어떠하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부단히 애를 써봐야 여전히 그들 눈에는 차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시간이나 공간이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다. 자기 것을 지키며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당신의 인생은 누구든 입장할 수 있는 길거리 축제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손님 명단에 올라간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고급 회원제 클럽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당신 인생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만을 드릴 권리가 있다.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선을 그어라. 사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특히 더 중요하다. 시간, 활력, 정신력, 돈은 물론 당신 자신까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지경에 이르지 마라. 그들이 당신에게 받은 걸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당신은 빈손으로 뒤에 혼자 남겨질 것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가를 선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라. 가짜는 사람들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당신 영역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머저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세워라. 그리고 조금도 미안해하지 마라. 이전보다는 덜 끔찍한 존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은 마침내 변화를 겪는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그리스 사람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래전 고인이 됐지만 인생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라는 그의 말은 살아 숨쉬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기를 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려고 애써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우리의 의무이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성장이라고 한다. 성장은 의무이다. 마야 안젤루 여사가 남긴 현명한 조언 중 이런 말이 떠오른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할 수는 있지요. 때론 변화를 겪으며 받은 충격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인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건 해악이다. 변화했다는 말을 들을 때 모욕을 느끼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장담하는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떠볼 것이다. 혹시 너 예전에 어땠는지 기억나?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나를 떠올리게 한다면 잘 기억난다고 대답해라. 그리고 과거에 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 고맙다고 말해라. 아예 한술 더 떠서 그렇게나 부족하고 서투른 사람이었음에도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한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말해라. 그 다음 미소를 활짝 지으며 그들도 당신처럼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해라. 우리는 죄의식 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변화를 향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삶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일수록 꼭 필요한 일일 가능성이 높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라 미래를 통제하기를 바랄 때 불안해한다. 진짜 맞는 말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결국 최종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때론 상황이 엉망으로 끝날 수 있다. 일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다가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놓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리를 꽥 지르고 싶은 상황에도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는 입을 닫고 감정을 삭힌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의견을 존중받지 못해도 사람들 생각에 맞춰 묵묵히 살아간다. 우리는 상냥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그게 왜 낭비냐고? 인간은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사람들 마음에 드는 걸 최종 목표로 삼아 행동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수가 있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다. 엘리야나 라우사도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추위에 떤다고 자기 몸에 불을 지피면서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좀 퉁명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지지할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상대가 비열하게 굴면 때론 우리도 거기 맞춰줄 필요가 있다. 상대가 바닥을 드러내 보인다면 나는 시궁창이 뭔지 보여줄 자신이 있다. 꼭 그래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상 한쪽 뺨을 맞았다고 해서 다른 쪽 뺨을 내주지는 마라. 물론 예수께서는 다른 쪽 뺨도 내주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분조차 사람들이 선을 넘었을 때는 성전에 있는 탁자를 엎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누군가가 존중심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당신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까지 한다면
이미 예의를 차릴 단계는 지난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거기다 대고 아무리 상냥하게 굴어도 바뀌는 것은 없다. 난 절대 그런 사람을 상냥하게 대할 생각이 없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내뱉어라. 친절하게 말하되 목소리를 높여라. 참된 인생을 산다는 건 마찰이나 갈등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다.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띤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다. 참된 인생이란 다른 인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푸는 삶이다. 일상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간애를 나누는 삶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때로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악역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등져서는 안 된다. 언젠가 멕시코로 여행을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 망고를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가볍게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망고를 먹었다가 물갈이 때문에 제대로 고생했다며 계속 그렇게 망고를 먹다가는 변기 위에 축 늘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근데 난 이미 멕시코에 도착한 지 엿새째였고 컨디션도 완전 괜찮았다. 이후로도 쭉 괜찮았다. 이때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거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납치범을 조심하라고 겁을 줬다. 야외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으면 누군가가 모기한테 된통 물릴 거라고 경고했다. 재밌는 건 내가 조언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난 그저 일상을 공유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가 맞이할 불운을 쏟아냈다. 물론 이해는 한다. 개 같은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우리는 지나치게 과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끊임없이 만일을 대비하고 경계하느라 제자리에만 머무른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짊어지운 묵직한 근심을 내려놓을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 발목에 묶어둔 의심의 끈을 끊어낼 권리가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누군가가 본인이 짊어져야 할 두려움을 우리 발치에 내려놓는다면 보란듯이 뻥 차서 돌려주자. 나는 당신이 느끼는 불안까지 짊어지고 다닐 생각이 없다.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최소한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사실 인생 낭비다. 당신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왔다 갔노라.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느님이 얘는 뭐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맞서는 과정이 곧 자유를 맞이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반드시 내려놓을 의무가 있다. 자신이 되어라. 진실을 말하라. 그대로 행하라. 두려움 너머 저편에는 끝내주게 멋진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두려움은 모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결코 두려움 앞에 얼어붙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든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지금까지 반항의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을 간추리면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진실을 밝히면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라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키워드는 용기, 자유, 진실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해야 자유로워집니다. 할 말을 못하고 끙끙대며 사는 착한 사람은 중병에 걸리기가 쉽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변상규 교수님의 책에는 전설의 고향 귀신들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나타나는 이유가 살아생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은 해야 합니다. 이 책에도 좀 다른 형태로 나와 있지만 말에 관한 가장 뛰어난 조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 필터로 검증하라는 것인데 그 필터는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입니다. 우선 사실이 아닌 말은 일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이더라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이고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필친, 즉 사실과 필요와 친절의 기준으로 돌아보면 저도 참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친절하지 않은 말도 많이 했고 불필요한 말은 더욱더 많이 했습니다. 나름 사실이라 생각하고 말한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사실이 아니었거나 그 진실 여부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땐 그냥 입을 다물고 살고 싶기도 하고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병이 걸리면 좋겠다는 좋지 않은 생각까지 일어납니다. 말로 그르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살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여전히 서투른 채로 입을 떼야 해서 아쉽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기를 구현하고 표현하고 주장하는 도구로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큰 실수도 저지릅니다. 제가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1년 가까이 고생을 했던 실수담도 책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겠죠. 저자의 주장대로 자유로운 삶, 마음껏 사는 삶을 살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광과 고통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자유롭고 진실한 나다운 삶이 펼쳐지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외부에서 압박과 비판이 옵니다. 이 두 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 저자의 경우엔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이 타인의 의지대로 좌지우지 되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런 경향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동양보다는 서양, 특히 영미권에서 강한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주의라는 말이 비난이나 욕설에 가까운 뉘앙스를 가지는데 영미권에서는 칭찬에 가까운 뉘앙스로 받아들여집니다. 직간접적으로 영미권 사람들의 의사표현을 들어보면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도 남 눈치를 본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가 체감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이 이민 가서 좋은 점 중 하나로 남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점을 꼽기도 합니다.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녀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내 인생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 마음껏이란 남들이나 사회에 어떤 피해가 가든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충분히 내 선택 범위 내에 있었던 일들도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남의 말을 듣느라, 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느라 포기했던 것이 아쉽다는 뜻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래라 저래라 어떻다 저떻다 해도 사실 말뿐이지 돌아서면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 바쁩니다. 남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이 말을 계속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저자처럼 용감하고 자유롭게 할 말 하면서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흉보거나 비난해도 또는 따돌려도 그때 잠시뿐 남들은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그 무관심을 부정적으로 외롭다거나 불안하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거대한 자유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원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